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39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이고요. 와, 드디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네, 우리 일주 전에 우리가 이렇다 녹음하고 있던 날이었죠. 네네. 네. 지금 박수 치신 거세요? 지금 왜 그러시지? 소심하게 박수 치셔서. 네, 좋습니다. 예. 1차 촛불 집회가 시작한 게 10월 29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한 달 이상을 토요일이 없는 삶으로 살아왔는데 네. 국민들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인데 뭐 통과하겠죠? 네, 그렇겠죠. 대부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설마 거죠. 헌법재판소가 뭐 미치 게 아닌 이상은 뭐 하겠죠. 예. 알파존이.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그야말로 뭐 촛불 시민혁명이다. 명예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명예혁명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나왔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외교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지금 노벨 평화상 오버를 그렇게. 노벨 평화상 추진 우리도 그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 동조를 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한 7주에 걸쳐서 그 광화문에서 뭐 수백만의 촛불 민심이 광장 정치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광장 이제 정치라는 광장의 정치라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던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 광장의 정치가 지금까지 정당 정치들이 사실은 공학적으로 막 계산하고 그 다음에 꼼수를 부리고 그 다음에 맞아요. 야합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정당 정치들이 좀 추악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 광장 정치가 정당 정치를 좀 압도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 촛불 민심이 제도권 정치가 워낙 오만하고 무능하다 보니까 이 화가 난 촛불 민심이 이제 정당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다 뺨을 후려친 것이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공작 정치나 야합 정치로 국민의 목소리 뭉개버리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던 그런 기득권 정당들, 여기에는 사실은 민주당도 뭐 포함된다고 보이는데, 공화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아주 뼈아프게 일깨워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개꼬리 3년보다 확보 못 된다고 기성 정당들이 뭐 집어를 개주겠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새누리당 친박은 탄핵에 반대 투표하기도 하고. 네.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거죠. 아니 비박도 갑자기 왜 이렇게 무슨 혁명가 코스프레를 하고 맞아요. 민주투사 다 되셨네, 막 진짜 이런 분위기잖아요. 야당도 처음에는 촛불 시위에 이렇게 간 보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그럼요. 정치적 주판을 튕겼죠. 네, 참여 수위를 놓고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그랬죠. 그걸 자기네들은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긴 했는데 우스웠죠. 대선 전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인데, 기성 정치권이 뭐 하루 아침에 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야합 정치하다가 진짜 정신 차리고 잘해보겠다 할까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성 믿기 저는 어렵다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은 과거를 뉘우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뭘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정당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촛불 민심에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몸을 맡긴 것이고, 이렇게 정당들이 모습을 보인 것도 지금까지 자신들한테는 익숙한 이기적인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이다. 좀 너무 심한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탄핵안이 가결이 되자마자 모든 걸 자신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일상으로 국민들한테 돌아가라.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런 주문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보수 정편들도 지금 입장이 살짝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광장 정치 다 훌륭하고 좋은데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사법기관이므로 외압을 가하지 말라. 그렇죠. 촛불 정치로 괜히 밀어붙이지 말아라라는, 촛불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끝났다, 이런 여론몰이를 지금 시작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성 정치권이 지금까지 촛불 눈치 보기에 그냥 여념이 없었는데 이게 얼마나 계속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대선 전국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게 대선이라는 게 최고의 이권 싸움인데 최고의 암정치죠. 이걸 앞두고 이제 최고의 압정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 국회에 네. 이제 우리 대통령 탄핵은 이제 강제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쯤에서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실 좀 생각해 보면 1년 전만 해도 또 2년 전만 해도 세월호가 비극이 있었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도 온갖 방해를 다 했던 정권 아닙니까? 작년에 민중철거기하고 백남기 농민이 죽었는데도 끄떡도 안 하던 정권이 하나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태 누가 시작했어요? 조선일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정윤회의 특종을 한 세계일보 사장이 잘리고 뭐 통일교 압수수색 당하고 뭐 일본 우익신문 산케이 기자가 막 법정에 서고 막 이럴 때도 조선일보는 사실 박근혜 정권하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우리가 왜 영화 봤잖아요 내부자들. 그 조선일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야 뭐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호민관 아니냐. 진정한 권력은 우리야 재벌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조선일보 아닙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아마 조선일보가 이제 청와대 얘는 잘라라, 얘는 써라 이렇게 조언하는데 박근혜가 안 따르니까 뭐 박근혜나 뭐 정윤회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조선일보 입장에서 이랬을 거야. 이것들이 말이야 한번 맛 좀 볼래? 그래서 7월 18일 월요일판 그것도 월요일판 일면 탑 기사가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이었잖아. 네. 이거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나왔는데 이석수도 또 문제 터지고 청와대 그때 관계자가 뭐라 했냐면 조선일보 보고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나 진짜 포복절도 안 하더라고. 나 그래서 조선일보 송영주필 날라갔잖아요. 네. 그런다면 조선일보가 지겠어요. 그래서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뭐 조선일보 터트리고 한겨레까지 정보를 줘서 한겨레에서 맛 터트리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박근혜 퇴진이건 탄핵이건 방식이 어떻게 됐건 박근혜가 제거된 게 원래 조선일보의 기획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수 기득권 세력이 전부 살아야 되는데 박근혜 혼자 저게 난리치니까 박근혜가 걸림돌인 거죠. 그래서 칼을 빼든 거고 조선일보가 지금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다. 이 점을 일단 깨닫고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직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박근혜가 탄핵됐다고 해서 아 이제 뭐 좀 이뤘다, 이룰 건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죽 서서 개주는 그렇죠. 죽 서서 개주는 겁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촛불 시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박근혜 퇴진 딱 이것 하나만 주장을 해야 되고 조금만 벗어나면 마치 촛불 시위의 순수성을 훼손한 것처럼. 네, 맞아. 프락치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이가 없어갖고.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의 목표로 단결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사실 다양한 의견, 뭐 광장에 나온 김에 다 각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그럼요.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퇴진은 우리가 이룬 거기도 하지만 찬희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소위 권력이 설정하는 허용치 정도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뭐 200m 앞까지 시위 허용한다면 200m 앞까지 가고 100m 앞까지 허용한다면 100m 이게 무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맞아요. 자기들이 허용한 때까지만 다 하라 이런 건데. 국민들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들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퇴진 혹은 탄핵에서 우리의 요구를 멈춘다면 지금까지 싸운 의미가 없지 않나.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조선일보의 따까리도 아니고. 따까리 아니죠.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러는 와중에 사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이 2심 공판이 열렸잖아요. 네네. 1심에서 8년형이 구형됐거든요. 맞아요. 2심도 8년형이에요. 아, 저 정말 네, 황당. 검찰은 네. 이거는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퇴진이라는 요구 빼고는 작년에 우리가 했던 민중철거기 요구 사항에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국정 공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체제 전체, 말하자면 이 신자유주의 체제 전체는 아무 국정 공백 없이 순항 중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한상균 위원장이 형량이 1년도 줄어들지 않은 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촛불 군중이 이거에 분노하지 않고 그런 건 원래 촛불 시비 요구 사항이 없었어라고 한다면 이거야 바로 조선일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내에 우리가 갇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지난 한 7주, 8주 동안에 그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뭐 박근혜 게이트에 쏠리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광장 정치가 성난 촛불로 뭐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사실 이제 정치적 비상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일상적인 의정 활동에서 손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 5월 30일 날 임기가 새로 시작됐죠. 이번에 20대 국회가 10월 중순에 이제 국정감사가 끝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지금 상임별로 이제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으로 뭐 탄핵 청구 난리가 나고 뭐 수백만 명이 모이고 해도 국회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겠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제 이런 다짐을 밝히고 있는 중이죠. 이제 이 지점에서 하는 질문 하나 할 수가 있는데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동시에 이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저에서 지금 유폐 생활에 들어갔죠. 원래 근데 관저에서 원래 셀프 유폐야, 셀프 유폐. 원래 그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여전히 미용사는 그러니까 여전히 오더라고. 그래서 관저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챙겨왔던 국정 과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 황교안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부지런하게 요즘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나쁜 놈이 부지런하면 최악이에요, 그게. 히틀러가 얼마나 부지런했는데. 그래서 좀 전에 열받네. 자니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국정 공백 없이 순항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2016년 12월 9일에 이제 시민혁명의 승리를 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핵 승리 기념 네. 박근혜 표 경제 정책들의 운병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저희 방송이 경제 이제 전문 팟캐스트니까 전체 국정 과제를 다 볼 수는 없고 네네. 경제 분야로 한정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대표적인 아젠다와 정책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맞아요. 황교안 총리 요즘에 신문에서 얼굴 보면 너무 얼굴만 봐도 너무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황교활. 황교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사라지고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다 39회는 활활 타는 촛불 탄핵 정국 박근혜의 경제 정책의 운명은 이란 주제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아니, 무슨 앞에 너무 말이 많아요. 한 3분의 1을 한 다음에 그다음 주제를 얘기. 네, 인사도 안 했네. 네네. 저번 38회도 3명이서 진행했는데 해보니까 괜찮아요. 네. 뭐 소장님 없어도 네, 소장 또 나오신대요. 네.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빈자리가 아주 크지만 맞아. 아는 느낌이었다. 눈이 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눈이 응집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다는 좀 인원 구성을 다양하게 가지고 다양하게 진행을 해볼까. 초대 손님도 좀 모시고.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미 뭐 말씀 다 나눴지만 네,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전직 영어 쌤 찬희 쌤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알파조입니다. 알파전이 오랜만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나옵니다. 네. 박근혜 경제 정책 아니 뭐 이 정부가 뭘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어요. 비판한 그러니까 게 없다. 검토도 할 없다고 텐데. 그러네. 근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럼 뭘까요? 창조 경제. 아 맞아, 그게 있었지. 그게 있었구나. 박근혜 하면 네. 창조. 박근혜 대통령 하면 창조 경제.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 전략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 브랜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MB 정부의 4대강이라고 보시면 되죠. 4대강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창조 경제도 그 시작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MB 정부 때 대운하에서 이제 4대강으로 쪼그라들었긴 했는데 처음에 그 뿌리가 이제 대선 공약 때 나온 것이었고요. 창조 경제. MB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이 22조 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서 2015년 3년 동안에 5년도 아니고. 네, 3년 동안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창조 경제를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21조 5,615억 원입니다. 진짜요? 네네네. 진짜 맘먹는 거잖아요. 야, 근데 4대강에 분노하는 거 맞지? 이게 분노가 안 나오지 이거? 그치. 왜 그럴까요? 창조 몰랐네. 경제라는 예산 이게 분류를 하기 나름인데 아마 사실은 그것보다 뭐 각 부처별로 막 갖다 그 관련된 예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까지 다 포함하면은 뭐 4대강 예산 당연히 훌쩍 넘어설 거고 또 올해 그러니까 3년까지니까 2015년까지잖아요. 그럼 2016년 예산도 있었을 거고 2017년 예산도 있으니까 뭐 4대강 MB 4대강보다 뭐 훨씬
거대한 그런 사업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대강 사업 얼마나 논란이 많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 전형적인 토목 사업이었죠. 그렇죠. 결과물도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이가 잘 하는 걸 제일 잘 아는 걸 갖고 한 거죠. 네. 토목 사업 했으니까 땅 파고 뭐 해서 네. 다 만들어 놨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제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그 수혜자도 누군지 굉장히 분명하죠. 그렇죠. 뭐 불보도 뻔한 거고. 업자들이 딱 보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논란거리도 많고 뭐 저항도 많았고 한데 박근혜 정부의 대표 브랜드 창조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지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 이게 뭐냐를 놓고 갑을 놓은 바 엄청났습니다. 한수위야. 손이 그런 한수 일하니까 전혀 뭔지 모르는데 헤쳐먹는, 그쵸. 그때 그래. 당시 2013년도 언론 기사들을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음, 도대체 이게 뭐냐, 정체가 뭐냐. 음. 이게 언론 기사들이 뭐 너도 나도 지금 다들 그 실체를 밝히겠다고 하는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정부들도 한 목소리로 ICT 즉 컴퓨터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 기술이지 않습니까? ICT 혁신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질문이 딱 제기했을 때 아무도 해명을 못했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럼 똑같은 거 왜 해? 뭐가 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헌법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창조경제분과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창조경제 전담 정부 부처도 이제 새로 조직이 만들어졌죠.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뜻을 봐서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는 정책을 만들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창조 경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감도 안 잡히고 이해도 못 하겠다는 반응이 일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 가지고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설명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설명을 들으면 더 모르죠. 우리 그래서 막 어법이. 구구절절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 경제란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가 창의성을 얘기를 하고 과학기술과 IT 주도의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구체성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슬로건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보수 언론들 학계 뭐 전문가라는 학자들까지 나와가지고 저마다 막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은 이제 더욱 커지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져드는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초기에 창조경제 말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벌어진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뭘 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뭐 보통 웬만한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제 뭐 창조경제 뭐 이런 걸 폐기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창조경제 운명이 어떻게 됐나요? 창조경제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 폐기는 못하고 아니면 한 좀 6개월 슬로건이, 제가 네. 알기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한 6개월 동안 그 취임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창조경제 말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해 하는데 국무회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근데 진행되기 뭐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한번 혼을 엄청나게 난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빠르게 그때부터 이제 그 2013년도인데 이제 집권 1년 차에 그때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창조경제 분과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한테 한번 크게 혼나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에 막 들어가요. 그때 이제 그 개념이 안 잡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게 과거 정부들이 했던 거랑 뭔가 다른 뭔가가 이제 나오는데 그 방향성을 딱 잡아준 단어가 뭐냐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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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창조경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국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창조경제를 구사일생으로 살려낸 단어 하나가 바로 융복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산업에다가 ICT를 과학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시키는 융복합으로 개념 정의가 이제 딱 자리가 잡히면서 창조 경제도 정책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업에다가 ICT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축사 가수원 등 전통적인 이 농업
하는 방식에다가 ICT를 결합을 한 게 스마트폰으로 무슨 비닐하우스 온도가 나온다든가 그런 거 있겠죠.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이제 원격 자동으로 그렇죠. 하는 이제 이게 스마트팜 이게 다 창조 경제가 되는 음. 거고 제조업 생산 공장에 ICT 기술을 접목시키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고 우와. 그다음에 융복합 신의료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원격 의료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들어가는 원격 의료. 거고 네. 그다음에 의료 정보 빅데이터 이런 것도 이제 다 이게 그 창조 경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융복합 스포츠도 나오고요. 융복합 신재생 에너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융복합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정책들이 이제 이때부터 본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보면 이제 정부가 그 예산으로 만드는 정책 자금들도 이제 융복합 수식어가 붙은 사업에 이제 다 뿌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무부서 서기관 정도가 과학 잡지 이런 거 보다가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건데 그러니까. 이거 좋다 그거 융복합 막 이래서 대학교 학과도요 융복합 학과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 아니 이번에 시대 흐름에 맞게 이대 바꾸는 거예요. 그 정유라 특혜 그 맞아요. 입학의 핵심 인물로 얘기되는 김경숙 학장이라는 네, 사람 네, 있잖아. 네. 이 사람 체육학과 교수던데 이 사람이 학장으로 전격 발탁되는 그것도 융복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무슨 융복합 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시 핵장하고 학장하고 아니 그러는 근데 거지.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경제 정책이 아니라 무슨 광고 같아요. 그 왜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뭐 CI? 기업 이미지 통합.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미지 통합. 음. 그러니까 창조 경제 브랜드를 이렇게 좀 이미지 상으로 좀 이렇게 융복합 브랜드 뭐 이런 걸로 여러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서 새로운 재벌 이미지 창출하듯이. 예. 그렇죠. 그런 이미지 통합 작업 그런 느낌 딱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융복합 개념을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2014년 임기 2년 차죠. 네. 9대 전략 산업과 4대 기반 사업을 발표했어요. 9대 전략 사업이 뭔가 하면 들어보면 참 멋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자동차, 두 번째가 5G 이동통신. 지금이 4G잖아요. 네네네. 4G보다 뭐 1000배 빠른답니다. 3번 심해저 해양 플랜트, 4번 지능형 로봇, 5번 착용형 스마트 기기, 6번 실감형 콘텐츠. 뭔가 했더니 뭐 홀로그램 그런 거래요. 7번 맞춤형 웰니스 케어. 이거 운동하는 혹시 거, 그거 운동? 아니야? 태반 조사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8번 재난 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열받네 진짜 갑자기. 9번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게 9대 전략 산업이고요. 4대 기반 산업은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걸 전략 사업, 전략 기반 사업 4개라고 뭐 했답니다. 눈에 안 봐도 공무원들이 만들어 보고서가 그냥 눈앞에 딱 펼쳐져 지금. 네. 뭐지 어디서 좋게 들리는 건 다 집어넣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신문에 정말 몇번 다뤘어요. 공무원스럽게 만든 유망한 사업이라고 언론에서 좀 회자되는 거, 어.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장래가 뭐 좀 촉망되는, 촉망되는 그런 직업 뭐 이런 거에서 나옴직한 다 넣었어요 다. 네, 세계적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뭐 산업이나 제품 이런 걸 그냥 쭉 열거 해놓은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해요? 네, 이거를 이제 누가 하라고 한 건가 하면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벤처 기업이에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이런 걸 이제 하고 네. 중소 중견 기업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개척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걸 하려고 각 지역에 네. 창조 경제 혁신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네.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못 들어본 국민들이 많아요. 이게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2014년 들어봤어요. 1월에 출범했어요. 창조경제 추진단이라는 게. 그래갖고 이제 주요 목표가 6월에 창조경제 실현 계획,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참 이름들 정말 주옥 같다 진짜. 9월에 이제 대구를 필두로 해서 17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다 지역별로 문을 열었어요.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임무가 뭐냐? 네. 창조경제라는 큰 틀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 사업을 정하고 그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 산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중소 중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 이게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임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공계 보고 이제 그래서 뺑이 쳐라 이 말밖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머리 쓰라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과 보고 네, 이과 보고 갑자기 융복합하라는 얘기하고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이과 입장에서 네. 갑자기 네. 이과 입장에서 뚜껑이 좀 열리네요. 느낌이 오시네요. 네. 네. 아니 이게 세계적인 초국적 기업들이 정말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개발을 해도 하나하기 그래 어려워. 하나 하기 쉽지 않죠. 쉬운 네. 거를 네. 벤처 산업 뭐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뚝딱 이 뚝딱 9개 전략 사업을 한꺼번에 다 뚝딱 해치워라. 네. 이게 공문서에 제목 이렇게 쭈르륵 나열해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공무원 즉 아니, 사고 방식입니다. 예. 공무원스럽다라는 네. 얘기가 딱 적격인 것 같고 근데 운영
때 네. 운영 방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공무원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을 때 만들어진 안이 그러면 대기업을 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니들이 하기 힘들면 형님 시킬게 뭐 이러면서 그냥 시킬게. 그러니까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거를 만들기로 한 다음에 지역에 이제 광역지자체 단체 17개에다가 하나씩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주요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연계를 해가지고 멘티도 아니고 이게 진짜 나 진짜 정말 그래서 대단해. 대기업이 너희들이 좀 챙겨봐라. 니들 잘하지 않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다. 생산 능력도 뛰어나고 마케팅 능력도 뛰어나고 기술도 있고 돈도 다 있으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무형의 자원을 다 투입을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원래 하려고 했던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벤처 창업 기업들을 키워라. 니네들이 상생만세다. 상생만세. 완전히. 이렇게 이제 던져준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대통령한테서 이제 갑작스럽게 숙제를 이제 받은 셈이 된 거죠. 대기업들이. 그래서 강제 동원이 됩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느닷없이 이제 그 한 대를 맞은 거예요. 한 대 대기업들은 맞은 거죠. 자기네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여기 지원의 목표가 중소 중견기업들이고 창업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이걸 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총대를 맨 게 정경련이죠. 정경련이 이제 등장을 해서 다 일들을 이제 다 꾸며서 만들어냅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주력 분야가 있을 테고 지역 연구가 다 있잖아요. 주요 기업별로.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산업 수요 뭐 이런 걸 그림을 멋지게 이제 그려주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제 기업별로 다 배분하는 이런 일들을 실무를 이제 정경련에서 다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CJ는 서울이고, 뭐 KT는 경기고, 현대차는 광주, 롯데는 당연히 부산. 네, 자이언츠. 네. 그다음에 뭐 LG 충북, 하나는 충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쫙 나눴고 또 하나씩 떼줬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연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지역 연구를 가지고 이제 대기업들 붙여준 거고. 근데 네이버는 강원도하고 무슨 관계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경기가 겹치니까 그런 건가? 내일 강원에다가 아니, 도박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강원이 뭐가 있는데 알겠죠. 어쨌든 뭐 하여튼 네이버랑 강원 연결시키는 네이버에 뭔가가 물어봐야겠다. 네.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9월달에 대구에서 삼성이 처음으로 제 1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문을 열거든요. 한 1년 동안 이제 하나씩 문을 열어서 2015년도 7월 정도에 들어서 이제 전국에 18개 혁신센터가 구축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저기 대기업들을 강제 동원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7개 기업들이 동원이 됐는데 여기에 투입된 기업의 자금이 한 7,227억 원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는 거죠. 네, 이게 좀 황당한 게 한 지역에 연고지가 좀 갖고 있는 재벌을 하나씩 대응시키는 건 그래도 좀 봐줄만해. 근데 거기에다가요. 창조경제 아까 융복합 사업 막 9개 과제 4대 과제 있잖아요. 이걸 또 하나씩 대응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한 재벌에 한 사업만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CJ가 서울이었잖아요. 네. 그럼 서울 CJ가 하는 거는 문화 도시 라이프 요걸 특화하는 거예요. 충북은 LG가 맡았으면 바이오 뷰티. LG 생건 있고 막 이러니까. 세종시는 SK면 ICT 스마트 농업 이런 SK 식으로 텔레콤이니까. 네, 재벌이 지역 특화 사업 하나씩을 맡아서 창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해서 창조경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계획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아니 무슨 사랑의 짝대기 무슨 결혼정보회사 매칭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런 거 맞아. 그런 거 같아요. 한 지역에 한 기업 한 업종. 네, 네. 완전히 국가주도 계획경제잖아요. 옛날 무슨 진짜 계획경제 보는 거 그렇죠. 같아요. 네.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정경련에 오더 때리고 네. 정경련은 이제 그 밑에 이제 가맹 대기업들한테 하나씩 뿜빠이를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다고 중소기업을 자기 일감을 땜빵하는 을과병으로 취급하잖아요 대기업이. 맞아요. 근데 네. 이게 뭐 그렇다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유무형 자원을 동원하여 동원해서 노력할 리도 없고. 그렇죠. 네. 이게 또 창의력이랑 상상력이 필요한 이런 사업인데 네. 미래주도 산업이잖아요. 미래주도 산업이 이렇게 관료가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돼요. 안철수 의원이 한번 날렸잖아요. 이게 바로 동물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좀 궁금해지. 아니,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제가 아까 알파존님이 대기업이 7,227억을 투입했다 그랬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빌리기도 하고 뭐 보증 쓰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2015년에는 대기업이 이제 삥 뜯겨갖고 네. 많이 냈어요 돈을. 근데 이제 올해만 해도 2016년만 해도 정부와 지자체가 낸 돈 비중이 훨씬 높아졌어요. 2015년에는 47%였는데 올해는 77.9%나 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이 잘 안 내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이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좀 덜 내는 거죠. 내년은 어떠냐? 2017년인데요. 지자체 예산도 지금 안 짜여졌어요. 정부 예산에만 겨우 470여 원이 배정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축소가 되고 있는 쪼그라들었네요. 상태죠.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더 문제는 말이죠. 센터를 통해서 이제 이게 정책 자금을 이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벤처 기업들한테 이걸 좀 해봐라. 그럼 벤처 기업이 그런 사업을 좀 일으키면 이게 이제 성장성 있는 사업이고 잘 되고 있으면 투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책 자금으로 벤처 기업을 지원을 했는데 그 벤처 기업이 하는 그 사업에 민간 기업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성이 없다고. 시장의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지난해 2015년만 해도 네. 159개 과제에 대한 지원을 했대요. 근데 이 중에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진 경우가 10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3% 정도 되는 거죠. 예, 서울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배정했는데 그래서 53개 과제를 투입했대요. 아까 누구였죠? CJ였죠? 네. 겨우 한 개가 민간 투자만인데 성공이 불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6년 4월 22일 통계를 보니까 민간 투자 유치 기업 수가 빵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8개 중 12개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전시행정이죠. 이게 지금 뭐 7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제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센터 이건 이제 존폐기로 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예측도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만. 많이 먹었죠 이번에는. 근데 어쨌건 국회는 이번에 이제 이 미래부가 요구한 아까 472억 이걸 그냥 통과시켜 줬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 뭐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는데 이걸 뭐 또 대놓고 또 반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돈 먹는 하마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국회에서 네. 거의 삭감되지 않고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뭐 논란은 많았었고 야권에서는 최순실 예산은 다 속가내 가지고 다 삭감하겠다 막 큰 소리를 텅텅텅텅 쳤었는데 어쨌든 뭐 무사하게 통과됐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판교. 예. 네이버가 있죠, 거기? 창조경제밸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예산이 118억 원이나 증액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박 대통령이 2015년 2월에 핵심 개혁 과제 24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면서 임기가 한 3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5년 그러니까 작년 초에 했으니까 이제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역량을 다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 중에서 자기가 쭉 발표한 정책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추렸다. 내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이다라고 진짜 이 표현을 썼어요. 내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남은 임기를 여기를 위해서 다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들어간 게 경제혁신 9건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9대 과제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알려진 게 뭐냐면 공공 그다음 노동 교육 금융 4대 구조 개혁한다는 얘기는 뭐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임금 피크제랑 성과급제 도입하고 막 이랬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4대 구조 개혁에 속하는 거고 경제 혁신 9건 가운데 이제 바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 융합벨트 이런 사업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경제에서 그다음에 융복합으로 어디로 갔냐면 문화융성이라는 그렇죠.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걸 딱 내세우면서 이게 한국 경제 제도약의 양날개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서 슬로건 만드는 게 약간 북한스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강성대국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문화융성 뭐 이렇게. 좀 그렇죠 단어가.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다 알려졌지만 셀프 유폐에 대해서 관제에서 안 나왔잖아요. 정말 특별하게 각별하게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이 창조경제 문화융성 사업은 진행을 했는데 대통령이 창조경제 전국에 17개, 18개 개소식 하잖아요. 다 참가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창조융합벨트라고 하는 것의 출범식에도 몸소 행차를 다 합니다. 머리 하시고 정말 자식과 같이 그러니까요. 생각한 거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른 24개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공무원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근데 이건데 자기가 생각한 문화융성 창조경제가 들어가는 모든 행사에는 대통령이 직접 몸소 행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를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이게 그 보여준 건데 왜 그랬을까?
그거야 뭐. 아니 뭐 근데 이게 어. 결국은 최순실과 관련된 그래서 결국 또 차은택과 관련된 그런 일들인 거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쵸. 이제는. 예, 예. 최순실의 그쵸. 최측근이자 문학의 황태자라고 네. 불렸던 차은택. 네. 이 사람이 문화융성 사업의 실세이지 않았어요? 더블 캐스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경제가 문화가 융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겹치기로 이제 출연한 사람이 바로 이제 차은택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문화융성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러면서 이 차은택이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1년 동안 창조경제추진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창조융합본부라고 하는 건 2015년 초에 박 대통령이 지시를 직접 내립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창조경제추진단 산하의 신설한 조직인데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문화창조융합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융복합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화와 창조경제가 융복합이 돼서 그게 또 융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창조융복합이라는 신조어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문체부의 15년 예산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문화창조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갑자기 15년도 문체부 사업에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게 급조가 됩니다. 원래 예산에도 없었던 사업들이. 그러면서 2017년도까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기능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6개의 거점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K 컬처밸리, K-팝 아레나, K 익스피리언스 뭐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한 7천억 원이 넘는 정도의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부의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문화창조융합 벨트는 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체부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문화창조융합 이 말 이렇게 여러 번 들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입에. 입에도 안 듣고요. 안 달라붙고 이렇게 모르겠는 이렇게 말이 단어는. 섞고 융복합을 그러니까. 하는. 근데 이제 차은택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화창조융합 이 사업도 물 건너가 뭐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최순실 게이트의 대표 브랜드로 낙인이 찍히면서 좀 운명이 뒤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만사 형통으로 모든 예산과 정책 자금이 마구잡이로 흘러 들어갔는데 탄핵 정국에서는 사실 이제 정치적 애물단지 골치덩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2017년 예산안 심사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야권의 정치인들이 난리를 쳤었어요. 최순실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업들에 관한 예산들은 다 빼겠다, 삭감하겠다라고 했고 이때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문체부 예산입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문화체육 분야에서 총 한 1,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출혈을 본 게 문화창조융합벨트. 이게 단어가 말하기가 좀 근데 어쨌든 문화창조융합벨트 이제 차은택이 단장으로 했었던 여기서 이제 원래 당초 예산이 1,300억 정도 됐었는데 3분의 2가 잘려 나가지고 이제 500억 이하대로 이제 예산이 줄어들었죠. 이제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6개 시설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3개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이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에서 이제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예산을 팍 줄인 거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그래서 민간 사업자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사업은 뭐 정부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막 밀어붙이다가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사업자로 민간 기업이 선정이 돼 있는데 얘네들 보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2개 대규모 사업이 그것도 이제 다른 것들은 그렇죠. 그냥 사업이 조금 했었는데 지금 대규모 2개의 거점 사업들이 이제 공사 사업들이 남아 있는 게 그게 뭐냐면 CHA가 맡고 있는 일산에다가 킨텍스 옆에다 짓고 있는 K 컬처밸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진그룹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광화문에다가 옆에다가 7성급 호텔 짓는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그 학교 주변이라는 이유로 호텔을 지을 수 없다라는 이제 반대가 있었었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밀어붙이던 와중에 뭐가 터졌냐면
땅콩 사건이 터져요. 그 한진그룹 네, 그 딸. 땅콩 회양. 그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이제 그 한진그룹이 이 사업을 7성급 호텔 사업을 접거든요.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K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한국 문화, K 문화 무슨 컨텐츠 무슨 체험관 같은 거를 짓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아직 사업이 그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CJ 컬처밸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엄청나게 특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감사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한진그룹이 맡고 있는 K 익스피리언스 사업은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예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공을 던지니까 계획대로 지금 사업이 될까라는 좀 의문이 제기는 됩니다. 저는 문화창조 융합 벨트 뭐 이런 말 자꾸 들으니까 잘하시는데요, 다른. 천천히 얘기해야 돼. 천천히. 중앙청찰살, 창살, 쌍창살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과거에 MB 정부 때 그 녹색 성장이란 말 했었잖아요. 아, 열받네요. 모순 형용도 아니고 네. 저는 이 말 들으면 제일 기억나는 게 그때 녹조라떼 만드는 게 녹색 성장인가요? 지금은 녹색 성장이 네. 녹조라떼가 돼. 그러니까요. 그때 대우나라고 했었잖아요. 대우나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좋아지냐 했더니 배가 다니면 스크류가 회전이 되니까 그게 물을 이렇게 휘저어서 물고기도 있었잖아. 좋아진다고 그 해서. 뭐였지? 로봇 물고기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저는 생각. 4대강 산업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전거길 좋아졌다고 얘기할게요. 아, 강사업 해놓고 자전거길 좋아졌다는 게 그게 강사업에 대한 평가입니까 그게? 진짜. 나 진짜. 녹색 성장이 MB 정부의 대표 브랜드였잖아요. 심지어 4대강 사업이 녹색 성장이다 이렇게 치장을 했을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은 뭐 녹색 성장이라는 말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녹색 성장이 폐기된 것처럼 사실 창조 경제 이것도 결국은 폐기 처분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되는데 말이 그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의 이제 대표 브랜드 정책이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업이 그래 완전히 어그러진 거, 좌초되는 경우는 또 없어요. 없지는 않는 거, 엎어진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축소되고 찌그러졌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정부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한번 돈 투자해서 시작하면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가는 거예요.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중도에서 사라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좋건 나쁘건 성과가 있건 실효성이 있건 이게 상관없어. 정부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숭이님이 지금 이제 MB 정부의 녹색 성장 예로 들으셨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제 녹색 성장은 금기어가 됐어요. 아무도 안 써요. 그거 쓰면 이제 친이로 몰리니까. 근데 용어는 폐기됐는데 그 이름으로 하던 사업은 이름이 창조경제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재생 에너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4대강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창조경제 사업이 이제 330개 정도가 된다는데 그 중에 94개 정도가 MB의 녹색 성장 사업과 동일하고 유사 사업까지 합치면 한 111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네요. 사실 녹색 성장에서 하던 사업이라는 이제 평가를 하는 민주당의 보고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 경제라는 건 결국 녹색 성장의 재탕 사업이 아니냐. 한 3분의 2, 1 정도는. 녹색 라떼가 녹색 카푸치노가 되는 건지 뭐 하여튼 그게 되는 거죠.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표 정책들 중에서는 이제 대기업이 강제 동원된 경우가 좀 많잖아요. 대기업이 이제 발을 빼면 사업이 이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녹색 성장처럼 이름만 바꿔갖고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성 사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 줄겠죠, 없어지겠죠. 뭐 맞아요. 전시관 만들고 예를 들면 없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정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깃발을 먼저 꽂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대기업들을 뭐 동원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 예산을 뽑아서 하든지 이제 하는데. 정부가 깃발을 꽂고 대기업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은 대기업들이 내가 미쳐서 이걸 왜 해? 이렇게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워낙 정부가 깃발 꽂고 대기업 동원한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업들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과연 대기업들이 계속 할까? 정부가 예산이랑 뭐 제도랑 정책이랑 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이걸 안 하면 뭐 대기업이 가져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차기 정권이 또 잘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차기 정권의 손에 달렸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차기 정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사법 개정 이런 거는 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이거는 확실히 이제 물 건너갔겠지 하고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또 고용노동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파존이 그쵸?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모르는 놈들이 네, 아닌데. 정책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된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네 마네 뭐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부가 논란 덩어리 법안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노동사법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그런 논란 덩어리 법안들을 슬그머니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법인데 꼭 필요한 법인데 국가를 위해서 탄핵 정국 때문에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추진 의지를 지금 다지고 있는 중이고요. 새누리당도 지금 적극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20대 국회 개원했을 때 노동사법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법안 소위에 상정 안 하기로 했거든요. 논의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 건너 가는 게 됐는데 갑자기 새누리당이 반발을 해서 지금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우선 심사 대상에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걸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안 야당이? 심사에서를 안 하면 법이 네. 통과가 안 되니까 그냥 폐기될 텐데 논의가 안 되고 그러면 법이 통과가 안 될 텐데 지금 우선 심사 대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앞으로 법안 통과되면 그냥 가는 거죠 정책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10월 12일인데 이때는 갑자기 7개 민간 은행들이 한날 1시에 비밀리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성과 연봉제 도입을 의결을 합니다. 단체로 그냥 깜짝 쇼를 벌인 거죠. 그것도 비밀스럽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과 연봉제도 이거 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한 그렇죠. 거였거든요. 모르고 있었는데요, 저는. 며칠 전이네. 10일 얼마 안 됐죠. 12때. 나흘 그래서 됐어요? 깜짝 쇼. 그래서 당연히 뭐 금융위원회가 뭐 손발을 걷어붙이고 지금 달려 들어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정부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서 반격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지금 막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다 하면서 노동사법 몇 번 다뤘는데요. 그렇죠. 노동이 5법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이 4개를 이제 개정한다는 게 사실 재벌과 자본에 유리하게 개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노동개혁 4대 법안인데요.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비정규직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파견 범위의 규모가 확대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를 6개월이 아니고 9개월까지 해야 되고 특별 연장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악법 중에 악법인데 올해 한 4월이었나 5월이었나 제 학교 동기가 있어요. 네.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에요. 오. 이건 꼭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다가 울더라고요. 나라 경제를 위해서. 정말. 김모 비서관인데요. 수석 비서관인데 지금도 비서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 동기 동창인데 본지는 한 30년 넘었습니다. 이제 안 보는데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럴 이렇게, 때 공무원들 눈물을 흘리는구나. 네, 그런 말을 하는데 몰라요. 경제 수치가 어떻게 좀 올라가는 거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경제 선진화법으로 사실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인데 나락으로 떨어지고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진 유럽 노동자들 우리가 그쵸. 눈앞에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하고 또 쌍둥이처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게 이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에요. 프리존. 프리존. 예, 맞죠. 규제가 규제 없는?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창조경제, 문화융성, 융복합 우리가 이거 이제 앞에서 봤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재벌을 위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폼 잡는 정책이지. 그쵸. 그러니까 재벌은 사실 강제 동원돼 갖고 원치도 않은 지원하고 싶지도 않은 무슨 스타트업과 벤처업 그쵸. 지원한 척하면서 막 억지로 한 그쵸. 거잖아요. 그럼 재벌 기업들이 그렇게 군수리 없이 협조를 해줬으니까 정부가 화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벌의 입장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모든 규제들을 싸그리 없어주는 이제 슈퍼 법안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재벌 특혜법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의 재벌에 대한 규제가 뭐가 그렇게 있다고 없어서 문제지. 정말 규제 그러니까 프리로 팥빙수 가게까지 하는 게 재벌인데. 예? 동네 떡볶이집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한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프리가 자유롭다는 게 아닙니다. 그쵸. 없다는 규제 겁니다. 완화 정도가 아니라 규제가 규제를 없다. 없겠다. 제로. 규제 제로. 예. 규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규제 프리존
아니 우리나라 법안에 영어로 프리존 이런 그러니까 법안에 막 이런 황당무계, 그러니까 이름도 황당무계한데 참. 한글에다 영어를 막 뒤섞어 가지고 쓴 그것도 융복합인가요? 한국과 영어의 융복합. 예. 내용은 더 황당한 법안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도 정경련이 총대를 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는 뭐 K재단, 미르재단 만든다고 할 때 뭐 그다음에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다고 할 때도 다 정경련이 앞장을 섰잖아요. 맞아요. 이건 대통령을 위해서 한 건데 규제 프리존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재벌 기업을 위해서 그렇죠. 지금 총대를 맸죠. 그래서 2015년 10월 7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정경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조 경제를 위한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 경제 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나눴고, 그 다음에 12월 9일 한 2달 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대 유망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서비스 산업 특별 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자체 지자체들끼리 서로 규제 완화 경쟁을 시켜보자. 서로. 그래서 누가 더 규제를 잘 완화하나 경쟁을 시키자. 그러면 또 경제신문에서 띄워주고 신문에서 그걸 제안을 합니다. 기업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얼씨구나 좋다. 그래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제안을 이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이제 그 201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2월 16일 날 규제 프리존 도입을 위한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확정을 합니다. 작년 12월에. 딱 1년 그리고 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규제 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이때가 딱 언제냐면은 정경련이 2015년 7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작업이 다 완료가 돼요. 전국에.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작업에 착수를 하냐면 한 10월 정도부터 미르재단하고 K재단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예. 강제 모금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1월에 맞춰지거든요. 이 미르재단하고 K재단 순차적으로 했을 때 바로 딱 요때 정경련이 들고 나온 그 규제 프리존 정책과 법안 준비들이 동시에 딱 시기적으로 딱 입금 완료되고 나서. 그러니까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의 재벌의 맴돌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대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사업이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청와대가 재벌 기업한테서 재단 출연금 강제로 모금 받고 삥 뜯고 챙겨 먹고 최순실한테 던져준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혜택 최순실한테 돌아가는 거였는데 대신에 이제 대기업들한테 너희 잘했다 착하다 이러면서 규제 프리존법을 선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청와대는 분명히 그 재단에 출연한 재벌 기업 전체에게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지 뇌물. 네, 그러니까 3자 뇌물 공여죄로 반드시 박근혜는 기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만 지금 저 모양 저 꼴 된 거지 뭐 사실 실속은 다 챙기고 있네요. 맞아요. 알게 모르게 뭐 저기- 신자유주의 재벌 경제 뭐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건데. 걷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디 그 규제를 아까 푼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어디에 무엇에 관한 전국에 다 풉니다. 네? 전국에. 전국 이 법이 진짜 황당무계한 건 네. 뭐냐면은 전국에 우리가 14개 그러니까 전국에 17개 광역도시가 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이 법의 특징이 뭐냐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에요. 발전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수도권은 이미 경제가 충분히 발전돼 있고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뺐어요. 그리고 나서 14개 광역시도별로 규제 프리존 대상 산업을 신청을 받아요. 지자체 정부로부터. 지자체 정부가 비슷하다 아까 거하고. 그렇죠. 어디 좀 냄새가 좀 나죠. 비슷한 냄새가. 그다음에 14개 광역 서울 수도권 3개 빼놓고 시도별로 규제 프리존 규제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고 싶은 산업 분야를 너희들이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개씩 신청해라 이번에는. 아하. 근데 후하네요. 2배로 튕겼구만. 그다음에 세종시는 너희는 규모가 작으니까 하나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각 지자체가 14개 그다음에 세종시는 그중에서 하나만 해가지고 2개씩 해갖고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확정을 합니다. 정부가. 그게 12월 달에 다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네네. 그러면은 요 전략 산업에는 규제를 완전히 해방을 시켜준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때 지역별로 선정된 두 개 산업을 보면은 한 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점 분야 하나씩 산업 분야 짝 맞춰주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연결되는 사업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부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진 하나는 부산은 해양관광, 사물 인터넷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웰니스 산업. 아까 웰니스 나왔었죠.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산업,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광역 지자체별로 두 개의 전략 산업, 그 중에 하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략 산업으로 이제 배치를 시켜준 겁니다. 이때 규제 프리존 대상 그 산업을 선정할 때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는데 전국 다 돌면서 지자체 설득하고 자기가 그림표 다 짜줬습니다. 다 만들어준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는 또 열심히 작년 12월에 이제 이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정책 견제 만들어지니까 법을 통과시켜줘야죠.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19대 국회 막바지에 들어서 4월이 올해 4월이죠. 규제 프리존법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시민단체들이 워낙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강석훈 의원이 자기는 끝까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회 마지막 날이라도 통과를 시키겠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통과 못하고 이제 국회가 이제 종료되면서 폐기가 됐다가 20대 국회에 들어온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 전원이 공동 발의를 해서 1호 법안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규제 프리존법입니다. 1호. 네. 엄청난 상징성이 큰 법안이 된 거죠. 국회 첫날 새누리당의 1호 법안이었는데 그것도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석했다. 난리 난 거죠. 이건 진짜 노골적이지 않아요? 20대 정말? 국회의 그쵸. 본질은 이거다. 우리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뭐. 재벌을 위한 정당이다. 아예 대놓고 그냥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어떻게 어색하게 좀 감추려고 뭐 이렇게도 뭐 이렇게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 의원 전원이 전원이. 황당하죠. 20대 국회 제 1호 법안. 네, 네. 국민의당도 3명 참가했어요. 와. 예. 야, 기억하세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예. 근데 천희쌤 그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핵심 내용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핵심 내용이 이제 아까 27개라 그랬잖아요. 아까 네. 알파조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 산업을 다 정해주고 그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예. 다 열외 뭐 예. 이런 거요. 그렇죠. 예, 열외죠. 예. 열외. 그러니까 그 규제 열외. 그 지자체에서 그 전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관련 각종 규제를 안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두 철폐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안전, 보건, 의료, 건강, 개인정보, 교육, 공공성 이런 그 개별 법률 차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던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속 시원하게 지역 차에서 샥 풀어주는 거죠. 안전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을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다 풀어준다는 이게 이제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이거 이렇게 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런 걸 이제 네거티브 허용 방법이라고 하는데 몇 개 빼고는 이제 규정한 거 말고는 이제 다 허용이 되는 거죠. 동시에 근거 법령에 이제 규정이 없는 신기술도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신기술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위험한지 아닌지 이거를 기업이 안전하다고 입증하면 기업 실증 특례 제도라고 해서 보장 그걸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습기 문제도 있었죠. 가습기가 기업이 이건 안전해 그러면 오케이 그럼 안전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이 자체 실험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수 끌어들여갖고 보고서 허위 조작하고 안전성 입증하면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기업이 한테 이제 프리 패스를 주는 거죠. 지멋대로 이제 들어가라. 그냥 뭐 백지수표 주는 거나 대기업한테는 이제 이게 다름 아닌 대기업 유토피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법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두 가지 이 법이 진짜 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못 드리지만 총론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정말 위험한 법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규제 프리존법은 다른 모든 법령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의 그러니까 개별 법령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개별 법령의 규제들을 단칼에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서 소도야, 수법법 지역에서는 상위법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다 뭐 다 소도 예전에 나온 죄인 도망쳐도 잡지 않는 소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개별법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으로 열외를 만들어 주는데 그러니까. 각 고 지역에서 고 해당되는 법은 그 해당된 고 지역 내에서는 이런 법들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무시무시한 점 뭐냐면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산하에 규제 프리존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여기 해당 경제부처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프리존의 지정, 변경, 해제 모든 사항을 이 그 정부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해놨거든요.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네요. 거기에서 저기 규제 기재부 산하에서 규제 프리존 특별위원회에서 지네들이 알아서 이거 지정하고 해제하고 변경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법 만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 측면에서 기재부 산하의 이 정부 기구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주는 이런 법안인 거죠.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벌특별법의 완결판이라고도 볼 수도 끝판왕. 있다. 끝판왕이다. 끝판왕이네, 끝판왕. 네. 그래서 찬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이 바로 재벌특혜법의 완결판이다. 끝판왕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황당무계하고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건 재벌들을 위한 맞춤형 특혜 법안이잖아요. 산업정책인데 그렇죠. 이걸 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좋은 공공적인 가치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벌을 위해서 아낌없이 퍼주기를 하겠다라는 게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둔갑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방식도 보면은 중앙 정부가 위에서 결정해갖고 내려 꽂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들이 우리가 이거 하겠다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부회장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면 지방의 야당 의원 혹은 야당 쪽 지자체장들도 뭐 이런 규제 프리존을 이렇게 내놓고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찬성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렇죠. 옛날에 4대강 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광주 전남 쪽에서 그런 일이 그렇죠. 있었죠. 그런 거 예.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규제 프리존 법안을 둘러싸고 찬반 이 대립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여당 야권이 아니에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그렇게 되겠죠. 아, 네, 그렇죠. 네가 수도권에- 수도권만 발전하냐? 우리 지역 균형 발전하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에서는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단체 지자체 단체장들 있잖아요. 뭐 충북, 전남, 충남, 뭐 강원, 광주, 대전 이렇게 있는데 이 그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 법안을 적극 지지를 하고 아하. 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기네 단체장들이 원한다고 나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반대 입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첫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반대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이게 다 수도권 국회의원이에요. 아. 새누리당 의원 이종구 의원이라는 강남갑 출신인데 이종구, 예. 이분은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법안 되게 좋은 법안인데 왜 수도권 제외시켜줬어? 왜요? 수도권 역차별이다. 역차별이다. 아이 또라 이것도. 수도권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를 하면서 우리도 하게 해줘. 이제 이걸 대단하십니다. 요구를 하면서 이제 대단하십니다. 법안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낸 거고 네네. 국민당의 김성식 의원은 관악갑이거든요. 네.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경기 구리예요. 네. 다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 김성식 의원하고 이제 윤호중 의원은 안전성이나 아니면 공공성 훼손 위험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19대에 올랐던 법안을 막아낸 게 이제 시민운동 단체들이었는데 시민단체들 폐기운동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나서서 반대운동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부, 새누리당, 야권, 지자체 단체장들이 견고하게 이제 그 찬성 진영을 딱 꾸리고 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지금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민단체들 힘으로 이제 이게 될까 막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알파주님이 이제 찬성 진영이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쫙 퍼져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제 논리를 들어보면 이제 규제 프리존법을 해야 신기술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겨워요.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신성장 동력 참 듣기 좀 짜증 나죠. 이 주장을 이제 뒤엎어보면 말이죠. 네. 한국에서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규제 때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즉 규제가 해서 지역 경제가 죽어간다 이런 논리를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궤변이죠. 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규제는 암덩어리다. 이런 말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궤변이에요 사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규제 프리존과 유사한 이러저런 규제 특례법이 이미 사실 실행되고 있어요. 뭐 프리는 아니지만 특례법이 실행되고 있는데 효과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 외국 기업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긴 하지만 김대중 정부 말기 때 2002년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이런 게 있거든요. 이름이 비슷하지. 네, 이런 규제 특례법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효과를 발휘했느냐 그런 사례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특화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런 게 이제 규제 특례법 내용이었는데 이게 사실 규제 프리존법하고 별로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규제 특례법이 이제 별 효과가 없었으니까 좀 더 강력한 규제 프리존법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게 사실 설득력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규제를 풀면은 경제가 발전하느냐. 이제 이게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실증 연구를 돌려보면은 규제를 풀면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문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계에서도 지금 논란거리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규제 프리존법을 더 완전하게 그러니까 규제를 약한 규제라도 더 풀어주면 경제가 발전하겠다라고 정말 믿는 것인지는 좀 의문인데 이 법을 보면은 드는 생각이 뭐냐 이 규제 프리존법 제정 과정이나 이걸 보면 정치 권력은 확실히 임기가 있어요. 그렇죠. 5년짜리죠. 호민관이요, 호민관. 자본 권력은 영원하다는 말이 정말 진리구나. 씁쓸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게 박근혜 대통령 지금 탄핵 거의 되다시피 한 거죠.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재벌들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지금 잘 챙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벌 권력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갑이라고 막 얘기들을 합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대통령은 날아가도 정부와 국회가 딱 버티고 재벌들을 위한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들은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시민혁명이 뭐 12월 9일 대통령 소추안 국회 가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던데 재벌 공화국을 뒤로 보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정치적 작업은 정말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박근혜 탄핵되자마자 이제 황교안 총리가 네. 대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제 일성이 안보. 전방부대 갔었잖아요. 네, 전방부대까지 방문하고. 근데 이제 진짜 지금 새누리당이나 이쪽은 김정은이 야속할 거야. 한번 불바다 얘기 한번 서울 불바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딱 해주면 진짜 좋을 텐데 북한이 또 눈치 있어가지고 잠잠하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또 그 외에 또 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그렇죠. 민영화하고. 진짜 거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기가스 시장 개방하고 그리고 뭐 당장은 태양광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SK 같은 그러니까 LNG 직수입 재벌 회사들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게 그런 이제 시장 얘기죠. 개방 내용이라고 발표했죠 지금. 근데 우리가 뭐 한두 번 속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야금야금씩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본물이 터지면 그다음 뭐 밀려 들어오는 거죠. 헤쳐먹겠다는 얘기죠. 전기가스 민영화 여기까지 또 나아갈 텐데. 네. 진짜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가 뭘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박근혜 정권이 지긋지긋하잖아요. 네. 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그 시간에 머리를 뭐 날마다 미용사에 불러서 2시간 반씩 머리를 하고 성형 뭐 뭘 주사를 맞고 불법 약물 뭐 이래서 약물 해도 돼요. 근데 그쵸. 그걸 사실 우리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걸로 좀 화가 나겠는데. 그것도 화나요. 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런 개드립을 또 날렸어요. 개자식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탄핵까지도 오지 못할 거라고 봤던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좀 이쪽 입장에서는 또 조금 길어졌긴 했지만 탄핵하면 또 촛불이 이제 사그라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는 지금 멈춘다면 정말 촛불이 꺼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노동법 개혁, 뭐 규제 프리존법 이런 우리가 진짜 정작 촛불을 들어야 할 것도 다 이제 촛불 이 탄핵 전국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이게 정말 바람이죠. 있는데. 노동법 개혁, 규제 프리존법이 바람이 불면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촛불에 불이 꺼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줄을 다시 한번 다 잡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똑바로 두고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력 보면 토요일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파란색. 파란색이요? 까만색으로 다시 칠하고
일하는 날. 주육에 네. 주육일을 네, 그래서 아예 달력을 바꿔야 됩니다. 내년 달력은. 힘들어서. 힘들어요 플루도 진짜. 유행하고 너무 지금. 힘들어요. 내일 또 토요일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날씨도 추워졌고요. 좀 네. 걱정이네요. 네. 네,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이렇다 39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거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